네, 간밤 뉴욕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V 인터뷰 내용에서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계속 강행할 거라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촉발됐고 나스닥은 4%의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네, 주말에 이미 해당 소식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한 차례 먼저 하락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락 흐름이 펼쳐졌는데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간밤 흐름 한번 확인해 보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M7 기술주에 대해서 위험자산 회피 형상으로 인해 매도세가 강하게 촉발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이 4%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다우와 S&P 500도 2% 넘는 낙폭을 시현했죠.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한 매도세를 촉발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터뷰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냐고 질문하는 내용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환기에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 불을 되돌려 오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제 전환기에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오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관세 정책,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철회나 축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을 한 거죠. 시간이 걸릴 거라고 2번 반복해서 말했는데요. 여기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어떤 빅테크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 자산 회피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주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후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현재까지 4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CBOE 변동성 지수, 그 유명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빅스 지수도 간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GDP 성장률도 낮췄는데요. 기존 2.4%에서 1.7%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찬가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의 GDP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셔도 약세 장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빨간불을 켰고요. 특히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M7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밝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2% 내렸고 메타 4%, 구글도 4% 이상 하락불을 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월가의 2곳에서 또 매도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그중에서는 $16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해단도 특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2달 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현재까지는 상승분의 3분의 1가량을 벌써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과 AMD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SMC로부터 $1,000억 투자를 또 유치받았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TSMC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섹터 흐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 넘는 하락, 그리고 애플도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11개의 섹터 가운데 그나마 선방을 해줬던 곳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 퍼포먼스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초록불이었다는 거고요. 강보합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시죠. 5% 넘는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 AI에 관한 물론 회의론이 퍼져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단에서 AI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망이 현재 밝은 상황이다. 그리고 WFE, 웨이퍼 제조 장비에 관해서도 우리의 예상보다 기업 쪽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15%의 폭락이 나오면서 오늘 M7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UBS에서 매도 의견을 다시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더 끌어내렸는데 기존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췄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 기존에는 43만 7천 대가량이 예상치였는데요. 이걸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36만 7천 대 인도할 것으로 봤고요. UBS뿐 아니라 오늘 월가의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그리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레드번 애틀란틱이라는 다소 유명하지는 않은 기업이지만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레드번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구간에서도 40%나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애플 보겠습니다. 시티에서 긍정적 촉매 주시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이 긍정 촉매 주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요한 이벤트 또는 주가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을 때 긍정 촉매 주시를 태그로 걸어 놓는데요. 이것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기대되고 있었던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고요. 그래도 시티,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애플 오늘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이슈 있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비앤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 1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지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력했고 투자자들이 아직도 여기에 강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예약 증가세 그리고 신제품 출시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제프리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AI로부터 보호를 받는 산업이라고 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AI가 등장하더라도 경쟁이 심화되거나 잠식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 1.6%의 하락세로 지수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 확인해 보죠. 노보노디스크 잘 알고 계시는 비만 치료제이자 당뇨병 치료제인 위고비로 유명한 회사죠. 노보노디스크가 차세대 체중 감량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카그리세마입니다. 이 카그리세마에 대해서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이 비만 치료 환자들이 68주간 복용한 이후에 체중이 15.7% 감량했다는 효과를 내놨는데 기록적인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25% 감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임상 결과에서는 22%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임상 결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밑돌았기 때문에 주가는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네요. 네,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 보겠습니다. 오늘 모건 스탠리뿐 아니라 모든 은행 종목들, 뉴욕 증시 상장된 대부분의 은행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오늘 고개를 들면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 같은 은행주들 동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라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 전인 장 종가는 4%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1.8% 상승하면서 151달러에서 시간 외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매출은 143억 달러 그리고 EPS는 1달러 47센트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실적 발표된 후 시간 외에서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상품 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체크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자산 회피 심리 성향 때문에 장중 8만 달러가 무너지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6% 하락하면서 7만 9,36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트코인 ETF는 4주 연속으로 자금 유출을 겪고 있고요. 새로운 촉진제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에서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 마감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뒤늦게 증시에 반영되면서 크게 트심이 흔들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간밤 월가에서도 일제히 올 한 해 동안의 뉴욕 증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커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월가 전략가들이 일제히 주식 변동성 증가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이 RBC 캐피털 마켓의 한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약세장 시나리오 위험이 커졌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S&P 500이 연말에 6,600포인트에서 마감하고 연중 5에서 10% 하락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14%에서 20%까지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관세로 인한 기업 수익 타격과 재정 지출 감소 우려로 올해 미국 주식이 5%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 조짐이 있을 경우는 2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S&P 500이 약 5,500포인트로 저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다시 6,500포인트로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됐던 종가 기준 대비해서 13%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고요. 다만 시장의 경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회복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 차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S&P 500 지수 5,2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밤도 발표된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미국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 영역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중장기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소비자들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더욱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확인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도 모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코멘트를 꺼내들면서 올 한 해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더욱더 짙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가의 강세론자로 불리는 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 대표의 케이스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해 미국 증시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케이스에서는 5,2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수치를 봤지만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는 S&P 500이 올해 연말에 7,000포인트로 마감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야데니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관세 혼란으로 미국 증시가 플래시 크래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플래시 크래시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폭락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1962년과 1987년이 해당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야데니 대표 같은 경우도 올해 연말까지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추가적인 하락장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약간의 신중론도 함께 펼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짙어진다면 덜 과대평가된 주식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요동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다만 올해 수정 없이 하락장이나 강세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65%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오는 30년대까지는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황금의 20년대다라는 전망을 여전히 55%의 확률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회복성이 있는 경제와 기술 중심의 생산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증시를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선도 야데니 리서치 외에 다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S&P 500 지수 연말에 7,000선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5,200선부터 7,000선까지 월가 안에서도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심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당분간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폭스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폭스콘 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폭스브레인이라는 이름의 이 모델을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H100 120개를 이용해서 훈련했다라고 하고요. 약 4주 만에 완성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만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딥시크의 증류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약간의 성능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에 매우 가깝다라고 덧붙였고요.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이나 의사결정 지원, 수학이나 추론, 문제 해결, 코드 생성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폭스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에 본사를 둔 슈퍼컴퓨터 타이베이1을 통해서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 대만 최대 슈퍼컴퓨터인 타이베이1 같은 경우는 대만 남부 도시인 가오슝에 엔비디아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순에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 폭스콘의 AI 모델 훈련이 AI 인프라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 어쩌면 M7 종목 안에서도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테슬라 오늘 15%나 주가 폭락이 나오면서 무려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한 번에 15%나 급락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놓고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배경 가능성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7주 연속 하락하면서 2010년 나스닥 상장 이후 현재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최측근인 만큼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고점 대비해서도 무려 50%나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나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주요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추가 관세나 무역 전쟁 가능성이 테슬라의 생산 비용과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훼손도 주가 하락에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서 UBS 그룹의 조셉 스팍 같은 경우는 테슬라 1분기와 연간 매출 예상치를 모두 낮춰 잡았는데요. 1분기 테슬라가 이전 예상치보다 16% 감소한 36만 7천 대의 차량만 인도할 것으로 UBS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인도량도 작년보다 적어지면서 5%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차 인도량이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경영진 역시 올해에는 작년 대비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UB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고서에서는 연간 매출을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줬던 낙폭 다시 한번 반등으로 화답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욕 증시를 이렇게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슈 사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장은 먼저 맞이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무려 7만 8천 달러까지 단 이틀 만에 급락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6% 하락한 7만 9,3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적으로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성 이슈들이 훨씬 더 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이슈와 뉴욕 증시의 상관관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도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더욱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워싱턴에 입성한 뒤로 테슬라 주가는 매주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게 15년입니다. 그 지난 15년 동안 역대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메모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학개미의 넘버 1픽인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의견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여러 월스트리트 기업이 최근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 490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낮추면서 테슬라의 신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최근 저가 모델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20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 중국 그리고 미국 같은 여러 국가에서 올해 2월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죠. 골드만삭스는 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관련한 경쟁 시장이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 경쟁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별도로 요금을 책정하지 않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면 FSD 자율주행 시스템을 프리미엄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평가할 때 신차의 판매만 가지고 주식 가격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정치 또 백악관에서의 업무가 과연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면밀하게 평가하고 있죠.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는 앨런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 관여가 주가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트럼프를 도와서 연방 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X의 정치 선동적인 글을 계속해서 게시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간판 얼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격적인 기물 파괴 행위 그리고 공격적인 시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이제는 테슬라 팬들도 이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테슬라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어드의 한 애널리스트 칼로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를 맡고 있는 점이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인도량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칼로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주요 시장에서 분기별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는 기존 43만 7,500대였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는 베어드에서만 내놓는 의견은 아닙니다. 특히 모델 Y 리프레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중단됐던 점이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량 목표치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CEO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즉 생산 측면에서는 가동 중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강세론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웨드부시가 대표적이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550달러 월가에서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한 것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 완화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는 거죠. 또 TD 코엔 측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변동성이 최근 높다는 걸 인정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서 동등 비교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일 뿐 아니라 자동차 인접 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레거시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기에 동등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궁극적인 승자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D 코엔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 388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관적인 전망을 줬던 베어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일단 테슬라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자율주행인 FSD 기술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월가의 전반적인 이 테슬라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는 회사는 54개입니다. 54개 회사에서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스트롱 바이 그리고 바이, 강력 매수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회사가 26개입니다. 약 절반 정도 되죠. 그리고 홀드, 보유 의견을 주고 있는 회사는 16개, 언더퍼폼이나 매도 의견을 주고 있는 회사는 12개입니다. 이 보유와 매도 의견을 합하면 약 28개 기업이 테슬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인 가격 주가를 확인해 보면 현재 주가는 244달러인데 가장 높은 목표가를 매기고 있는 것이 웨드부시의 가격인 550달러고요. 평균적인 목표 주가는 338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절반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은 상승 쪽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보유나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팽팽하죠.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테슬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단순한 전기차 주식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CEO의 이 같은 기이한 행보도 칭찬을 받든 욕을 듣든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식인 건 확실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월가에서 매도나 보유로 의견을 낮추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변동성은 큰데 실적 데이터와 같은 펀더멘탈 수치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크 신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충격의 폭락, 유럽 판매 급감, 앨런 머스크 정치행위 리스크, X 대규모 사이버 테러 주장, 테슬라 트럼프 수혜주에서 피해주로입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부터 랠리를 펼쳤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군함 MRO 얘기 나오면서 미국 해군 장관 청문회에서 청문회장에서 해군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하나오션의 필리조 선수 인수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화 시스템마저 급등을 하자 그 모두를 아우르는 주 하나마저 급등을 하는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재건주만 뜨는 것이 아니라 이 마무리가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협정으로 끝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안전한 상태로 가는 마무리가 아니고 너네 땅 혹은 너네 땅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방산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작년에서 이번 연도로 넘어오면서 방위 산업이 전쟁이 종전이 되면 방산주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당연히 이제 뭐 기고효과 때문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 역사적 신고가를 재차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덕을 봤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이나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로 바대로라면 그냥 놀고 먹었다 이거죠. 미국이 그냥 지원해 주니까 너네는 GDP에 뭐 2%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면서 뭐 지금 그 징병제도 폐지한 국가도 있고 그러면서 돈을 아꼈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돈을 아낄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바로 쳐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유럽, 특히 유럽에서 계속 돈을 아끼고 있었는데 이제 너네 돈을 써라. 우리는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방산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방산주들이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덕을 본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군함 시장까지 열려버린 것이고 지금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 있는 이 방위산업 업체들 주가 지금 죄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그동안 그 방위비에 쓸 돈을 복지에 써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랬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 요인에 의해서건 결론적으로 방위산업체 주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이죠, 지금. 자, 지금 이 스톡스 유럽 항공우주 및 방위지수 월요일에 8% 급등하면서 재차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최고의 기세입니다. 일단 독일의 보안 센서 회사 헨솔트라는 회사가 무려 105%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 2024년도에 이 상승한 것이 2025년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이 레오나르도 많이 나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 혹은 언론에서 보신 분들 레오나르도 회사 많이 나오잖아요. 독일 회사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이 레오나르도 많이 등장하는 회사죠. 그 회사 73% 급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 있죠. 다소 에비에이션이 15%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방위산업업체들이 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이 말을 했죠. 우리나라 일본은 반성을 안 하는데 독일은 그나마 반성을 해요. 그렇죠? 일본은 자위대 만든 다음에 그게 원래 스스로 자기네를 지키기 위한 방어 군대인데 법을 살짝 바꿔가지고 공격할 수 있게 바꾸려는 야욕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반성 안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침략했던 역사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나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핵을 독일 전투기에 태우겠다. 왜 독일 핵을 독일 전투기에 안 태우나요? 독일은 핵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핵도 안 하고 난 전쟁을 안 일으키겠다고 반성했습니다. 일본도 같이 원자폭탄 2대 맞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 뒤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독일은 핵이 없고 지금 이번에 새롭게 총리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집권당의 총리 후보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가질 명분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가지려고 만약에 하면 이 세계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마크롱이 우리의 핵을 갖다가 독일의 전투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유럽을 지키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마크롱이 지금 주도를 하는 이 유럽의 재편 그리고 독일도 계속 군비를 증강하거나 아니면 이 징병제를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2025년도에도 지금 더 강하게 2024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도 트럼프 집권 하에는 더더욱 지금 유럽 스스로의 이 자위적인 지금 방산의 힘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이 지금 유럽 방산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낼 것인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에도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방산업체도 함께 전 세계 방산업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슬라 이거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떨어질 때도 결국에 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여 더욱더 쏟아 부었습니다. 한때 그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그냥 한 가지 킬러 컨텐츠 전 재산을 털어서 테슬라에 올인한 다음에 세계 여행 다니는 부부 그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테슬라에 올인한 우리 여보 이런 컨텐츠 많이 있었죠. 아무
컨텐츠 그 자기 유튜브 채널에 아무 내용도 없고요. 무조건 그 테슬라에 올인한 얘기 그 컨텐츠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럴 정도로 그런 컨텐츠가 생길 정도로 테슬라는 서학개미분들이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자, 과연 지금 어떤 모릅니다. 이거 한 뭐 5년, 10년 지나봐야 결과론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기술적으로 판단도 해보고 아니면 이런 내용 가지고도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건 다 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들도 다 같이 보고 있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갖고 이제 따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캐시우드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률을 강하게 보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이게 결국에는 소득세로 대부분을 끌어당기던 거를 조금 감소를 시키고 예전에 세계 무역이 아예 없었던 때는 다 관세로 지금 그 나라의 소득이 왔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는 단계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성장성으로 이거를 격파할 것이라고 지금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 있죠. 테슬라를 비롯하여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이 등장했습니다. 자, 데모시 현장에서 등장한 화염병이 등장해서 테슬라 자동차가 뼈대만 남고 다 타버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파시스트라고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왜냐면 뭐 저기 음모론이라고 머스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나치식 경례가 아니냐 저거는. 저렇게 어떻게 스타카토를 끊어서 경례를 하는 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독일의 극우파의 지지 성명을 계속해서 X에 올렸죠. 그리고 실제로 2위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극우파의 당선에 앨런 머스크가 한몫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이제 매장에 피해가 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적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진짜 유럽에서 뭐 극우파를 밀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반대적인 부분 심리로 앨런 머스크가 싫어하는 심리가 이제 싹 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의 지금 그 판매 대수가 급감한 모습들입니다. 2024년도가 보라색이고요. 빨간색이 2025년도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작년에 1109대 팔았는데 올해 663대 예상돼서 40%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다 있는데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 유럽 전체가 지금 경기 침체로 안 좋아지는 거라면 저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쇄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 유럽 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든 거다. 근데 만약에 유럽 전체 경기가 성장을 했다면 그건 얘기가 틀려지거든요. 1월 달 유럽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이게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랑 같이 다 전기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커졌는데 테슬라의 몫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중국을 빼고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데이터예요. 예상이 아니라 2025년도 1월 달이 2024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달이 많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스타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자동차의 위협입니다. 자, 중국 자동차 지금 왜 자꾸 중국을 우리 뭐 CATL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할 때 중국을 제외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다. 뭐 이 얘기도 하고 뭐 중국 전기차를 제외하면 어쩌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워낙에 중국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제외를 해버리면은 중국 시장을 아예 무시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이 전 세계 이 전기차 시장의 무려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 4, 이 지금 영국 7, 프랑스 5, 그리고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냐면은 브라질이 압도적이에요. 브라질은 82%가 중국차가 다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62%가 먹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만약에 그럼 중국을 맨날 제외하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 본토에서 만약에 테슬라랑 비아디가 붙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지금? 자, 뒤로 가볼까요? 막아놨죠. 막아놨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54만 354대인데 중국 시장 점유율 0%입니다. 왜냐하면 막아놔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영국 쭉 나가가지고 이제 브라질이 82%죠. 그 다음이 이탈리아가 10%, 스페인이 10%, 이탈리아 6%, 요 정도 순서예요. 자, 근데 미국은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여기 보시면 두 개가 0이죠. 0인 데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캐나다 0, 미국 0. 자,
아무리 낮아도 4%, 3% 나오잖아요. 벨기에, 독일. 근데 이게 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0%가 나오죠? 여기 지금 캐나다나 미국 사람도 중국차 사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없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근데 0%의 수치가 나온다는 건 강제로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는 북쪽의 이웃이니까 미국하고 궤를 같이 해서 아이스하키 할 때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궤를 같이 해서 미국하고 똑같은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차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캐나다를 대상으로 트럼프가 때리니까 캐나다 이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앞에 캐나다니오로 바꾸고 있다며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만약 중국차의 문호를 개방해버린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그리고 어제 또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또 X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을 던지고 사이버로는 X에다 화염병을 던지고 있어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지 디자이너라고 자꾸 나오죠. 도지 디자이너, 이 도지 개잖아요, 요거. 근데 이 도지를 만드는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 이런 약간 문답식으로 올립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 본인이 두 개인지 도지 디자이너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지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어요. 도지 디자이너가 올렸고 앨런 머스크가 또 올렸습니다. X에 대해서 사이버 어택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전 조사한 결과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의 집단적인 소행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동부 해안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들인데 지금 X 프로도구가 다운돼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지금 사용자들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우연찮게도 아니면 이 무슨 일부러 공격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테슬라의 급락, 테슬라 매장에 대한 공격,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한 비판, 그리고 X에 대한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몰려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주니퍼라는 지금 Y라는 모델이 있죠. 테슬라는 섹시잖아요. SEXY 3를 거꾸로 돌리면 E자가 되기 때문에 섹시 모델인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거래에서 보는 게 Y 모델이에요. 근데 Y 모델의 후속이 지금 주니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나올 텐데 그 주니퍼를 기다리기 때문에 쉰 심리가 1월 달에 나타난 거다. 이런 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2월, 3월, 4월 주니퍼가 출시되고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바로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게 모두가 상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부분이 더 큰 거죠. 아까 말한 정치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진짜 테슬라에 대해서 이 지금 그 충성 고객의 충성도가 떨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2, 3 조금 더 봐야 됩니다. 4, 5, 5월 달, 6월 달. 자, 일단 이 전기차 만드는 회사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배당은 당연히 안 주죠. 지금 테슬라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치 점수가 낮은 거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건 인기가 많아야 되니까 인기가 많아서 가치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 실적이 좋고요. 재무제표가 확실합니다. 과거 실적이 별로 점수가 안 좋은데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더 좋아서 땡겨갖고 지금 주가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완벽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347.96달러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약간 변동이 됐을 수도 있는데 32.47% 업사이드 돼야지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목표가도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것도 엄청나게 갈리고 있는 거 보이죠? 13바이 11홀드 11세입니다. 자, 이렇게 갈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약간의 차이로 바이가 많지만 홀드랑 셀도 무시할 수가 없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확히 3등분 되어 있어요. 자, 차트를 보죠. 정말로 이거 뭐 무슨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초반만 해도 야 다시 정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450달러에서 막히고 여기 잘 보면 여기 하락갭 하나 있거든요. 일봉인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구멍 하나 있죠. 이 하락갭을 결국 못 뚫은 거예요. 이게. 여기를 뚫었어야지 위로 가는데 이 하락갭을 못 뚫고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무너지면서 하락갭이 몇 번이 출현합니다. 지금 보시면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자, 지금 다 깼죠. 이게 지금 제일 진한 거 요거 보라색은 20이에요. 20, 50, 200이거든요. 다 깼습니다. 그렇죠? 20 깨고 50 깨고 이제 201선마저 깨버려가지고 이동평균선의 지지라인은 없고요. 이제 지지라인을 찾으려면 여기 가야 돼요. 작년 8월 달에 저점까지 지금 갔어요. 200달러라는 마디지수 때와 이 지금 작년 8월 달에 저점
테스트를 가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도 다 깨버렸네요. 자, 20주선은 진작에 깼고요. 50주선 깨고 지금 어저께 200주선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작년도 초반에 이 지금 저점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더 가면은 2023년도의 저점. 그렇죠? 2023년도 맨 초반.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초반, 2023년도 초반 조금 더 지나서 거기에 저점 테스트, 그리고 200달러의 마디 지수대가 걸려있는 거기 테스트를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도 망가졌겠죠. 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월봉도 결국 50개월선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월봉은 200개월선은 너무 멀어요. 200개월선 여기 여기 조금 나온 거 보이죠, 이제. 여기 살짝 너무 멉니다. 200개월선까지 가면 100달러 이건 반토막 난다는 건데. 월봉은 지금 긴 기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200개월선은 너무 길죠. 왜냐하면 그동안 급등을 했는데 200개월선이라는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은 늦게 따라오니까 한참 밑에 있겠죠. 거기에 간다는 건 테슬라 완전 훼손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일단 50개월선을 깨버린 상태고요. 2023년도에 한 번 깼고 2024년도에 한 번 깼으나 금방 회복했죠. 금방. 자, 저 작년, 재작년처럼 2, 3개월 안에 회복을 하면은 그 상세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주니퍼라는 후속 모델이 나와가지고 불티나게 팔려서 저거는 Y의 충성 고객들이 다음 후속 모델을 기다리고 있던 수요가 잠재된 수요가 잠깐 쉬던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기술적으로 바로 올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주니퍼가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Y의 그 판매량만큼 안 나와버리고 이거 지금 기술적인 것도 회복이 안 돼버리면 아까 말한 그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테슬라의 먼 미래를,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굉장히 강세론자들은. 그렇죠?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업이고 로봇 관련 기업이고 빅데이터 기업이고 전기차 단순 기업이 아니다. 그 많은 모든 가치들 그 위로 앨런 머스크의 정치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빨리 50개월선을 회복하는 모습과 이 지금 이 Y의 후속 모델 주니퍼의 이 판매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바로 어제의 충격을 얼마나 회복하는가 그것도 단기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머스크 일론의 맛은 달콤했지만 전기톱같이 날카로운 씨의 혀가 베었다. 새벽 사이 보였던 뉴욕 증시의 급락,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내줄까요? 일단 어제 증시 분위기부터 함께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장에서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북한의 도발 이슈로 인해서 출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죠.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부인의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미국 경제 여전히 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코멘트에 국내 증시는 어제 집중을 했습니다. 이 미국 경기 우려 완화감에 결국 양대 지수가 보합권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렷한 이슈나 매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흐름이 나왔던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장세도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를 들어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각자 개별만의 이슈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깊이 업황별로의 차이점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호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일지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어제장에서
더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 이슈를 놓고 고려현 쪽의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총을 다시 한번 앞두고 경영권 분쟁 재점화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코스피나 코스닥 단에서도 이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 기조가 이어졌었죠. 어제 코스피 안에서 시총 10개 종목 기준으로 많은 종목들이 내림폭을 키웠던 가운데 LG 엔솔이나 대형주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일단 2차전지 상반기까지는 저점일 수도 있다. 다만 하반기에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캐즌 정점 통과와 관련된 이 긍정 모멘텀이 2차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상승의 재료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2차전지 법인세 최대 10%까지 감면해주겠다라는 법안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2차전지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의 이 움직임이 더욱더 자극적이게 느껴지긴 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대형주들 위주로도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유 관련주들도 어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대형 정유소 시설이 손상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해당 정유소에서는 연간 2만 톤 규모의 처리가 가능한 이 정유소로 분류가 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정유 관련주들에게는 변동성의 이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양해 개최와 함께 중국 안에서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결론적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종목들의 또 상승의 모멘텀 으로 작용이 되는 만큼 어제장에서 S-오일이 8%의 상승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이나 GS 같은 종목들도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또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흔들렸다라는 부분을 놓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외에서 이슈와 함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어제 4가지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간의 실적을 보여줬던 종목 옴니시스템과 뉴보텍이 있겠습니다. 옴니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00%나 급증하면서 시간에서 바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뉴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하락으로 전환됐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이 HLB 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코아스가 애니젠 지분율을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여기 캐나다까지 이 음식을 놓고 지속적인 관세 정책이 이어지자 미국 안에서 계란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 KC피드가 이에 대한 대안책 그리고 수혜주로 시간 외에서 부상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의 계란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계란 유통회사인 KC피드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 오늘 해당 종목들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전해진 이슈들도 오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았던 경기 둔화 가능성과 관련된 코멘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2.4%에서 1.7%까지 대폭 하향하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원했었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올해 6월과 12월 2차례 이상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지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조금 더 포착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간밤 함께 확인됐던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3에서 3.1%
1.7%로 아주 소폭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3년과 5년의 기대치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조금은 접어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12일 CPI로 발표가 되고요. 13일에 PPI도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을 법한 이벤트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트럼프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외신에서는 이거를 벌스데이 서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6월 14일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6월 15일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해당 날짜 부근에서 서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관세라던가 우크라이나, 중동과 대만과 같은 이슈들이 대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선물처럼 우리한테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어제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나왔습니다. 2월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40%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첨단 AI 칩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의 제품을 대거 만들고 있는 폭스콘 같은 경우도 간밤 추가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AI 안에서 추가적인 발전과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일단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라던가 인플레 지표들 발표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수와 수치들을 확인하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세워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해당 여파를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M7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촉발되면서 나스닥이 4% 폭락하고 S&P 500과 다우도 2%가량 낙폭이 커지면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900포인트 깨지면서 2%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특히 M7 기술주가 일제히 내렸고 테슬라는 15% 폭락하면서 4%대 기록적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2.7%대까지 떨어지며 3대 지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투매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주식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엔비디아가 5%대 하락, 엔비디아뿐 아니라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2% 그리고 4% 각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투매를 불러온 것은 경기 침체 우려였고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 해당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 결국에는 미국에 이것이 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촉발했죠.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기술주의 매도세가 쏠렸고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최근 퍼포먼스가 좋았던 주식들의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더 컸습니다. 나스닥이 4%나 간밤 급락한 이유가 됐죠. 여기에 더해서 대표적인 자산 시장의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만 달러가 깨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7만 9천 달러가량 8만 달러를 밑도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에서도 4주 연속으로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에도 한 차례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비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대가 워낙 높았던 탓에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까지 뒤덮으면서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에서 빅스 지수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호의 빅스 지수가 20%나 급등하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되짚어줬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의 국내 총 생산량 GDP를 2.4%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대다수의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M7, 매그니피선트 7 종목들은 낙폭이 더 심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15%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뿐 아니라 반도체 단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단에서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그리고 AMD 일제히 내리는 모습, 퀄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한 약세, 매도세를 알 수 있는 밝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죠. TSMC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를 투자받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TSMC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이 멕시코 등에서 제품을 만들어오는 이 반도체 단에 또 하나의 압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 M7 기업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제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간밤 파이낸셜 섹터에서는 이 은행주도 좋지 않았습니다. 흐름이요. 이 가운데 있는 네모난 부분인데요.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까지 일제히 미국의 경기 침체 압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가운데서 9개 섹터가 전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친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정도가 초록불을 켰습니다. 네, 이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죠. 먼저 기술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5% 하락이 나왔지만 월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면서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퍼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산업에서 AI 관련한 투자의 전망은 밝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WFP, 이 웨이퍼 팹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의 예상보다 기업 측에서 낙관적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빅7, M7 가운데 가장 낙폭이 컸죠. 15% 급락했고요. 두 개의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UBS에서 매도 의견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기존 259달러에서 225달러로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1분기 차량 인도량 대수를 43만 7천 대에서 36만 7천 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월가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3월부터 모델 Y의 업데이트된 버전이 출시되면 재고가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40%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애플도 체크해보죠. 4.8% 하락했고요. 증권가에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의견 나왔습니다. 긍정적 촉매 주시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긍정 촉매 주시라고 하면 향후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나 주가 상승 이벤트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뜻으로 태그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 촉매 주시 목록에서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티에서는 등급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특징주, 이번에는 빅테크 외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지난 4분기에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 $185를 제시했습니다. 예약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숙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어떠한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라고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AI로 인해서 시장 위치가 위협을 받거나 대체될 수 없는 산업이라는 거죠. 에어비앤비 1.66% 하락하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위고비로 잘 알려진 덴마크 제약기업이죠. 최근에 차세대 체중 감량 관련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데 카그리세마입니다.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 나왔습니다. 이 카그리세마 임상 결과 비만 환자들의 체중이 15%가량 감량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체중 감량 효과 25%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다른 임상 결과에서는 20%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대 이하의 수치에 노보노디스크 10% 가까운 주가 하락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모두 비슷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일제히 낙폭이 커지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장 마감 후 실적 발표 있었던 오라클입니다. 4%대 하락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 시간 내 거래에서는 상승으로 반전하는 흐름이 나왔죠. 매출 141억 원대를 기록했고 EPS는 한 주당 $1.47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가는 시간 외에서 퍼포먼스가 잘 나왔습니다. 이유는 오라클에서 우리가 메타나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 다수와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한 점, 그리고 배당금을 25% 인상해서 한 주당 50센트 지급한다고 발표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뉴욕 증시 간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데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라는 말씀은 오늘은 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오늘 워낙 앞서 시그널에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커서요. 편안하지 않은 아침을 좀 맞이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도 뉴스는 또 해야죠.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뉴스들을 또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의 증권면을 좀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톱 기사는 트럼프 눈치 보는 증시 낙폭 과대주 줍줍할 때. 네. 트럼프 눈치를 본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시겠죠.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의 입 한마디에 뭐 우리 시장뿐만입니까? 미국 시장까지 뭐 아주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보통은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근데 요즘은 오르락 내리락에서 오르락은 빼고 내리락 쪽으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는 아닌 거죠. 앞서 내용 뭐 전에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트럼프가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사실 뭐 대놓고 경기 침체 뭐 나는 신경 안 써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레토릭 즉 수사에 있어서 과도기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미국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큰 일, 결국 이제 미국에 있던 여러 가지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관행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적했던 부분들이죠. 지금 정부 효율부라는 도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공무원들부터 해고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그 속내가 뭔지를 사실은 그 압축적인 한마디에 이제 드러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오늘 중시 급락 뭐 계속 요즘에 시장이 불안한 모습으로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좀 조정기에 좀 들어간 상황이, 나스닥은 조정기에 들어갔고 S&P 500도 이제 한 1.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조정까지 10%가 조정이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뭐 S&P 500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사실은 반영이 되는 문제니까요. 일단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보면 경기 방어주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도 그렇고 해외 변수가 영향이 적은 거. 그다음에 일부 신문에서는 펀이라고 하거든요. 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엔터라든가 유틸리티 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낙폭 과대주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권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설 때 낙폭 과대에 대한 사실 눈이 가는 거지, 지금처럼 장이 또 내일도 더 빠질지도 몰라라는 그런 공포감이 휩싸였을 때는 낙폭 과대라는 말이 참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쓰여진 기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시장도 역시 상당히 좀 난해한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같은 업종에서라도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서 좀 눈여겨보는 이런 어떤 타이밍이 지금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그만큼 뭔가 버티는 힘이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요. 자, 테슬라 얘기로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좋죠. 오늘도 M7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 제가 기억으로 480달러, 490달러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근 500달러 가까이 12월 초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달 사이에 그렇게까지 올라갔다 12월,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월 초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좀 사실 계속 내리막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낙폭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262달러가 아니죠. 이건 어제자니까. 이제는 뭐 200달러 중반 이하까지 좀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전고점 대비하면 이제 반토막 이하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난 한 달 새 이렇게 30% 넘게 줄줄이 떨어질 때, 작년 12월 고점 이후부터는 이제 반토막 난 거고, 그렇게 떨어질 때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은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사실은 계속해서 이 테슬라를 흔한 말로 줍줍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개별 종목을 줍줍하면은 그래도 좀 덜한데, 개별 종목도 사실은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레버리지를 또 많이들 사셨습니다. 지금 종목을 한번 보면은요, 그 한 달 동안 서학개미가 최대 매수 종목이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이거를 무려 8.2억 달러나 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테슬라 개별 종목이고 이것도 7.8억 달러. 그러니까 두 상품, 개별 종목하고 ETF 상품을 합치면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2조 원이 넘는 돈을 최근 한 달 새 테슬라 이 종목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줍줍의 기회를 삼고 있는 반면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죠. 요즘 그런 기사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오리건주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뭐
총격이 좀 있기도 했고 일부 테슬라 매장에는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이거는 테슬라라기보다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이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이랑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뭐 전년 대비긴 합니다만 뭐 반토막 나고 판매량이 이런 식으로 이게 비단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머스크 또 머스크에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상장사는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가장 큰 피해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말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 완전히 진짜 급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미 산 종목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줍줍을 할 생각, 그러니까 저가에서 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버텨야 되냐. 이거는 결국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참 레버리지 상품의 이 부분은 이 리스크는 참 너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확실하게 이 종목이 상방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참 이 레버리지 투자는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이 참 많이 하시긴 합니다만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이번 테슬라 사례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는 산업부에 있는 기사, 산업면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SK 얘기인데요. 사실 SK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이 리밸런싱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사업구조 개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 부분을 떼서 저 회사 다 붙이는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두산 에너비티에서 이제 바켓 떼서 이제 두산 로봇에 붙이려는 사업 재편 하다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사서 주주들의 반발을 사서 결국 이제 무산됐었는데 그래도 SK는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이제 사업구조 개편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표 한번 볼까요? SK그룹 주요 리밸런싱 작업 내용인데 지난해 이제 4월에 크래프톤 지분 2,600억치 매각했고 그 다음에는 8월에 SK 렌터카 지분 매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요. 11월 1일 날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SK 스페셜티 지분 또 매각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 이제 지난 7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SK 시그넷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쪼개고 합치고 하는 내용에 그다음에 SK 시그넷 유상증자를 하기로 된 내용이 있는데 SK 시그넷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급속 충전기 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급속 충전기 분야에서는 테슬라보다도 더 앞서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SK가 인수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하는 바는 이제 결국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 SK 그룹이 상당히 집중을 더 하겠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3자변 유상증자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SK 그룹이 어떤 식으로 지금 회사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 그룹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부채비율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어려울 때 투자를 더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상황이 좀 돌아섰을 때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또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SK 그룹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는 결국은 이제 얼마나 이런 작업들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느냐, 실제 성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고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단 SK뿐만이 아니라 두산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그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좀 보시면서 실제 SK그룹에 이런 성과가 있을지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공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증권면에 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M7 종목들 다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4% 넘게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서 또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상품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 개별 기술주의 플러스 이 채권을 혼합을 해 채권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그런 ETF 상품들이 나와서 이게 수익을 더 낸다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하락률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선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표를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테슬라 지금 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거의 반토막 났죠. 지금 34% 연초에 떨어졌는데 오늘 15%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이상 난 겁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주가가 35% 가까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 미래자산운용에서 나온 테슬라 채권 혼합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3% 정도니까 대략 한 절반 이하 정도의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 종목에 비해서 애플도 한 절반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단일 종목 전체로 하는 이런 뭐 또는 개별 종목 또는 그다음에 이 단일 종목들로만 모아진 그런 ETF 상품보다 이렇게 장이 떨어질 때는 하락률을 더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단일 종목 플러스 채권 혼합형 이 하이브리드 ETF 상품이 이 퇴직연금 쪽에서 되게 관심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신 분들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물론 요즘처럼 뭐 기술주들이 워낙에 안 좋을 때 사실은 뭐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이제 또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권과 또 개별주들이 같이 있는 종목들이 좀 덜 떨어지고 오를 땐 또 개별 종목보다는 덜 하겠습니다. 그냥 채권 상품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니까 이런 어떤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어느 시점에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기술주 플러스 채권 혼합형 ETF 상품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비하인드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스닥은 오늘 장중에 5%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물론 막판에 1%포인트나 낙폭을 줄였다고는 해도 4%면 좀 크죠. 이게 뭐 2년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한데 트럼프가 정말로 뭔가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새벽에 보시고 좀 혼란스럽지 않으셨을까, 이사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셨어요? 파월 의장이 심리를 좀 살려놨었는데 글쎄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또 주말에 트럼프가 그 폭스뉴스 통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을 키운 거고. 그런 거죠. 이게 또 묘하게 맞물린 게 이번 주 후반 되면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 정부도 셧다운 가능성. 그 얘기가 사실 별로 안 나와서 네네. 사실 좀 기억에서 좀 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있군요. 네, 그 셧다운 가능성이 또 이제 존재하게 있고. 네. 그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미국채 차원 발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4% 밑으로 떨어뜨려 놔서 그 이제 재발행을 차환을 하기를 원하는 이제 트럼프 입장하고 장기채 국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더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하는 욕구, 이 필요성 같은 거를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는 그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그렇죠. 또 캐나다에서는 그 영란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사람을 이제 차기 총리로 마크 카니 지명하면서 결국에는 그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고 네. 온타리오 주인가요? 거기서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전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그렇겠죠,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네.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가장 만만했던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기 때문에 그쪽은 두들기면 말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부터 지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지금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노이즈 우려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 생각처럼 안 빠져요. 지금 오늘 4.2%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빠진다는 거는 이런 정도면 이를테면 3%대를 진입을 하거나 이런 정도 돼야 된다는. 더 빠졌어야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4% 완전 초반대로 떨어지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면은 근데 지금 여전히 그 조사 지표만 지금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 지표만 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그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 지표들 자체는 여전히 경기는 이제 괜찮다라는 걸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급락은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좀 유도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국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앞서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에서 사실은 비슷한 연장선상 얘기를 했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이 바뀌어 나가는 소위 말하는 마가가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어떤 고통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폭스뉴스 인터뷰도 과도기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이제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럼프의 계산대로만 가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 끝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정말 경기 침체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좀 외줄타기 느낌이 좀 있죠. 예. 지금 오늘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기사를 보니까 월가 CEO들 또 백악관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뭔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국채금리는 안 빠지고 오히려 지금 주가 지수가 생각 이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뭘 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현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자체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유가 낮추고 그래서 인플레 리스크를 제어하고 네. 국채금리 떨어뜨려 가지고 재발행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유도시키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로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로 헛발질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센티가 무너지면서 그렇죠. 경기가 무너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간다. 지금 S&P 500이 오늘까지 해서 8.7% 떨어져서 나스닥은 이제 지난주 이미 이제 10% 이상 떨어졌으니까 조정기로 들어갔고 S&P 500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조금 더 시장이 뭐 10%에서 20% 사이까지 좀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단기간에 혹시 이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결하라고 했던 거를 내릴 수도 있다. 지금 금리 뭐 올해 연 4회 인하 가능성을 갖다 크게 높여놔 버렸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근데 사실 연준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걸 보면 뭐 최근 2년 동안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을 시켜놨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흐름이냐 아니면은 좀 버블이 일종의 좀 껴있는 그러니까 연준발 푸세에 의해 가지고 강하게 푸시가 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트럼프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월가는 니들이 워낙에 잘하니까 우리는 메인스트리트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찜찜함은 있지만은 트럼프 성향상도 그렇고 트럼프가 경제를 아는 사람인데다가 특히나 센티가 무너졌을 때 어떻다라는 걸 모를 사람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관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3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은 좀 주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1월, 2월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앞에서 뉴스 브리핑을 할 때 테슬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 개별주도 많이 사셨지만 1등으로 산 게 이 그 레버리지 2배짜리 상품 ETF 상품을 많이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점이 이사님께서 보시기 이사님도 이제 미국 투자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점이 그러면 이사님께서 그동안에 쭉 말씀하셨던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전략에서 이제는 미국 주식을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의 변화를 좀 줄 만한 그런 시점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가격은 제가 기대했던 가격 근처로 왔는데
빠지는 폭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좀 하락을 해가지고 저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좀 바닥을 다져놓는 그렇죠. 그림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져버리면 물론 급등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급등할 만한 지금 이슈나 모멘텀이 당장에 나오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그런 대로 볼만해진 것 같은데 진입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잘 따라서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렸던 분들 또는 새로 신규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시점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라. 새로 신규로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후에 조금씩 밀릴 때마다 분할해서는 좀 살 분할해서.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추가로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되는 거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특히 이제 이런 거를 일상화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장이 크러쉬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부러져가지고 연준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제 대대적인 어떤 부양책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특히 지금 미국 장세가 뭐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압도적인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그건 투자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장이 안정되는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여전히 그러면 진입 시점인 단계적으로 신규 투자자들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조정시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여전히 M7 종목이 최우선입니까? 아니요, 저는 뭐 M7 쪽에서 이제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종목, 역시. 그런 쪽,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트럼프 정책상 이제 노이즈가 좀 덜한 섹터들 있잖아요. 그 이를테면은 그 그린 에너지 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같은 거라든지 미국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방산 노이즈 있어가지고 다 빠지긴 했지만은 그 전에 제가 다른 채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가가지고 그 미국 방산이 만약에 미 국방부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유로존이나 다른 쪽에서 채우게끔 만들어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여전히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방산, 그다음에 태양광 섹터들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라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잠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빅테크 회사들 CEO들 부른다고 그래서 이게 뭐 혹시 우리 뭐 반도체나 뭐 이쪽 업계 관련 업계에 뭐 뭔가 영향이 있을 만한 일이 또 벌어질까요? 또 이것도 부담스럽네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월가 CEO를 부른다는 거였고요. 네. 이제 빅테크 CEO도 또 부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이제 반도체 칩스법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타깃이 한국은 아니에요.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TSMC,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TSMC가 이제 타깃이 되는 거고,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도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어저께 기사인가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경영진단 전면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뭐 파운드리 이제도 곧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진작 들어갔어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진작 들어갔어야 되고 미국 진출을 갖다가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 준다고 해가지고 손들고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들어가기 전에 고객 확보 다 한 상태에서 단가까지 다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맞아요. 올려가지고 이제 이미 확정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고 돌아가면은 그 시점부터는 바로 매출하고 손익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공장만 덩그러니 지어놔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고정비만 계속해서 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실은 삼성은 이참에 제대로 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칩스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상황을 놓고 본다면 딱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 뭐 대단히 뭔가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이럴 것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테면 심리적으로 그렇게까지 계속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네요. 거기서 이제 규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만드는 칩을 미국을 가져올 때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조차도 미국 내 생산 자체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고 그런 규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빅테크 쪽의 센티가 더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업황 자체를 좀 누르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만 또는 우리가 유독 피해를 보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방산 쪽 아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유럽 방산주들은 난리가 났고 사실 뭐 우리 방산주들은 이미 난리가 났었죠. 뭐 주가가 지금 벌써 두세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지금 그 유럽이 대규모로 우리 돈을 1,1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군사비를 국방비를 증액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무기도 좀 체계로 갖추고 등등 하겠다. 근데 우리 그와 관련해서 걔네들 방산주 오른 거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 방산주가 오른 거는 우리가 거기에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폴란드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과연 유럽은 또 이 방산 쪽으로 워낙에 또 전통적인 강호들도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폴란드 계약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K2 2-1차 계약이 우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 나왔었던 거는 작년 7월부터 네네.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11월에 된다, 연말에 된다, 연초에 된다, 이제는 상반기에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다음 달에 된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확실한 겁니까? 단독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 게 그거를 만약에 소스가 네. 정부 관계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그 계약 국가 간의 계약을 갖다 슬쩍 언론에다 흘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이제 그게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밸류 재평가는 일어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작년 그때 이후로 보면은 기대감으로 계속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 수주가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일정 부분은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우리가 방산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유럽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재무장을 한다. 거기에 재무장을 할 때 당장에 지금 무기를 만들 데가 없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빨리 만들고 뭐 이런 걸 잘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대세는 게 사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럽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엇갈리는 건 있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외부에 우리하고 좀 이해관계가 또는 이제 생각이 좀 맞는 국가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데 그런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있는데 프랑스와 독일이 그렇게 서로 좀 그렇게 좀 대치하고 갈려 있다고 있고 하더군요. 네. 심지어 폴란드조차도 대통령은 한국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예, 기사도 나왔잖아요. 총리는 또 반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봐야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나거나 종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고요. 안 되죠. 그다음에 또 그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으면은 결국은 라인메탈이나 이런 회사들이 증설을 통해 가지고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했었을 때는 유럽산을 아무래도 더 많이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현실. 맞아요. 그거는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너무 과하게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밸류업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뭐 폴란드가 다음이고 그 다음이 루마니아고 그 다음이 뭐 슬로바키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마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바라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에 하나요. 지금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해서 K 방산에 대한 경쟁력이 높게 평가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래식 무기 전쟁이 양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포탄도 그렇고 뭐 전차, 뭐 자주포 등등등 이런 뭐 이를테면 뭐 ICBM이나 이런 것들 싸움이 아니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를테면 포탄 같은 것도 뭐 갑자기 공장을 증설하는데 시간 1, 2년 걸릴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당장은 우리가 그 빈틈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건 너무 희망적으로 또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방산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자꾸 동유럽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신흥시장 네. 그러면서 이제 교체 수요가 엄청 큰 곳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 거를 그쪽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거지. 자꾸 동유럽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방산을 맞는 평가하는 건 좀 말씀입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그 경상 적자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우디나 카타르 쪽의 LNG나 또는 그쪽의 중동산 원유 수입량을 줄인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방산 쪽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 중동인데 그쪽에서 이 방산 쪽과 관련된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딜레마죠, 그게. 그렇죠. 아무래도 중동에서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거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만약에 방향키를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쪽에서도 똑같이 보복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 참 딜레마네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들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역할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요즘은 얘기도 안 나오지만은 예.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 원하는 것들을 갖다 좀 합쳐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찾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의 일정 불만을 좀 잠재워줘가면서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네. 또 사실은 근데 이를테면 오늘 뭐 100톤을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다 갑자기 미국으로 100톤을 다 빼지는 않을 테니까 단기적인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참 운용의 이 절묘한 묘를 살려야 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런 전략들이 참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엄중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번 주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뭐 헌재에서 뭐 확인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은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뭐 헌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 석방되고 나서 시장 흐름이라든가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그다지 큰 변화가 이렇게 보이지를 않길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게 결국 이 얘기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끄는 것보다는 어떤 식이든 종결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시선인데 그렇죠.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오히려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증시의 성향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뭔가 변화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측면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 환율 얘기인데 지금 오늘도 국채금리도 어쨌든 4.2% 초반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100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은 이제 100 초반까지 좀 내려간 상황이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전히 1,440원대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좀 되던데 아침에 지금 엔화가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9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통화들의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빨아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네. 거는 그냥 제자리에서 살짝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전히 좀 휘둘리고 있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통화가 강한 편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결국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으려면 1,400원대
초반 또는 1,300원대 후반에 진입이 돼야 외국인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들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뭐 미국 자금이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돈이 좀 들어와 주려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을 해도 유로 강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원화는 그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우리 주력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좋아지는 그림 아니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증설과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걸쳐져 있고 방산주가 다 좋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유독 좋았었던 거고 작년에. 맞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내내 빠지다가 이제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지원 안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증설 얘기 나오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군이 지금 안 보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의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이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맞습니다. 거.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이머징 마켓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투자의 메리트를 좀 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를테면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좀 강화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 이사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참 말씀대로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어쨌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럴 때일수록 투자 심리,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다듬 그런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용희 이사님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